살려주세요. 지리산 깊은 동굴 속 피투성이가 된 채 쓰러진 여자가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바로 대한민국 최대 기업 대한그룹의 회장 한서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5년간 세상과 단절된 채 살아온 전직 707특 수요원 강태성이 그녀를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이 운명적 만남이 거대한 음모의 시작이라는 것을. 군 내부 사조직과 결탁한 남편의 배신, 국가 기밀을 팔아넘기는 무기거래, 그리고 모든 것을 숨기기 위한 살인 계획까지. 두 사람의 목숨을 건 도주가 시작되고 절망 속에서 피어난 사랑이 그들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갑니다. 그러나 진정한 시련은 이제부터였습니다. 과연 이들은 모든 위험을 이겨내고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이러한 작은 나눔이 당신의 마음을 더욱 행복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폭우가 지리산 깊은 골짜기를 덮쳤습니다. 빗방울이 바위에 부딪혀 튀는 소리가 동굴 안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강태성이 손전등을 켜고 동굴 깊숙이 들어섰습니다. 이런 날씨에 약초가 제대로 있을지 모르겠네. 그래도 오늘은 꼭 구해야 해. 이번엔 좀 더 깊이 들어가 봐야겠어. 태성이 혼잣말을 하며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5년 전부터 이 산에서 혼자 지내온 그에게 약초 채취는 일상이었습니다. 정신과 의사 박혜진이 처방해준 한약재를 직접 구하려면 평소보다 깊은 곳까지 가야 했습니다. 박 선생 말이 맞아. 약은 내가 직접 챙겨야 마음이 놓여. 이 산에서만큼은 아직 내가 쓸모가 있으니까. 동굴 입구 근처에서 이상한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고급 승용차가 바위에 박힌 채 뒤틀려 있었습니다. 차체 곳곳에는 총알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태성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차가 왜 이런데? 게다가 총알 자국까지? 이게 뭐지? 태성이 차에 다가가 살펴봤습니다. 운전석은 비어 있었고 유리창은 모두 깨져 있었습니다. 핏자국이 시트와 핸들에 여기저기 묻어 있었습니다. 사고가 아니야. 누군가 일부러 쏜 거야. 그럼 사람은 어디로 간 거지? 태성이 손전등으로 주변을 비춰봤습니다. 동굴 안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설마 짐승은 아닐 텐데. 누구세요? 태성이 조심스럽게 목소리를 냈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약한 신음소리가 들려올 뿐이었습니다. 사람이야. 안에 누가 있어? 괜찮으세요? 대답해보세요. 손전등 불빛이 비춘 곳에 여자가 한 명 쓰러져 있었습니다. 고급 정장을 입은 채 피투성이가 된 모습이었습니다. 바위에 등을 기댄 채 의식을 잃고 있었습니다. 이런 차림으로 산속에? 이건 보통 사람이 아니야. 태성이 급히 다가가 여자의 손목을 잡고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약하지만 맥박이 뛰고 있었습니다. 살아있어. 아직 숨은 붙어 있어. 그때 여자가 간신히 눈을 떴습니다. 핏기 없는 입술이 떨렸습니다. 눈 떴어요? 정신 차려요. 여기 보세요. 살려 주세요. 여자가 가느다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태성의 팔을 붙잡는 손에 힘이 없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여기서 혼자 죽게 안 둡니다. 내가 꼭 살릴게요. 일단 상처부터 봐야겠어요. 태성이 여자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어깨와 다리에 총상이 있었고 얼굴과 팔에는 타박상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즉시 치료하지 않으면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총을 맞았어. 이 정도면 병원 아니면 안 돼. 지금 이대로 두면 큰일 나. 버텨요. 제가 업고 갈게요. 태성이 여자를 조심스럽게 업었습니다. 여자가 작게 신음했지만 의식을 잃었습니다. 조금만 참아요. 금방 안전한 곳으로 갈게요. 동굴 밖으로 나오는 순간 태성의 귀에 헬기 소음이 들렸습니다. 멀리서 수색견이 짖는 소리도 함께 들려왔습니다. 태성이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헬기, 이 여자를 찾는 사람들이군. 누군가 이 여자를 찾고 있군. 태성이 빠른 걸음으로 오두막을 향해 걸었습니다. 폭우 속에서도 그의 발걸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쪽은 아니야. 나를 찾으러 온 게 아니라면 조용히 숨을 곳은 아직 있어. 오두막에 도착한 태성이 여자를 침대에 눕혔습니다. 서랍에서 응급처치 도구를 꺼내 상처를 살폈습니다. 가만히 계세요. 지금 움직이면 피가 더 납니다. 총알이 관통했네. 다행히 뼈는 안 다친 것 같아. 태성이 군 시절 익힌 응급처치로 상처를 소독하고 지혈했습니다. 상처 각도와 탄흔을 보니 최소 3명 이상의 저격수가 관여한 듯 했습니다. 한 명이 아니야. 여러 방향에서 쐈어. 이건 우발적인 일이 아니야. 한쪽에서 라디오가 켜져 있었습니다. 긴급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대한그룹 한서윤 회장이 오늘 오후 실종되었습니다. 경찰은 사망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태성이 손을 멈췄습니다. 실종? 지금 이 여자가? 뉴스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한서윤 회장은 중요한 발표를 앞두고 실종되었으며 남편인 박진우 부회장이 긴급수습에 나선 상태입니다. 태성이 침대 위의 여자를 다시 봤습니다. 뉴스에서 말하는 그 사람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설마 이럴 확률이 있나? 여자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더니 태성을 바라봤습니다. 여기가 어디죠? 여자가 약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산속 오두막입니다. 지금은 안전해요. 제 집이에요. 동굴에서 다치신 걸 구해왔어요. 태성이 물 한 잔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급하면 살에 들립니다. 여자가 물을 한 모금 마시고 입술을 적셨습니다. 저는 한서윤입니다. 여자가 자신을 밝혔습니다. 태성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방금 뉴스에서 들은 그 이름이었습니다. 역시 내가 잘못 들은 게 아니었군. 뉴스에서 실종되었다고 했는데 죽으려고 했어요. 제 남편이. 그리고 제 측근들이 저를 죽이려고 했어요. 서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남편이요? 그 사람이 왜요? 왜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태성이 의자를 가져와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지금은 숨 돌리는 게 먼저지만 말할 수 있으면 말해보세요. 제가 발견했어요. 우리 그룹의 비자금을, 그리고 해외 무기 거래 증거를요. 그걸 알게 된 순간부터 제 목숨이 위험해졌어요. 서윤이 주먹을 꽉 쥐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산으로 끌고 온 거군요. 태성이 서윤의 말을 믿기 어려워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상처와 절박한 표정이 거짓말 같지 않았습니다. 이 상처는 연기가 아니야. 진짜로 죽이려고 한 거야.
그때 오두막 밖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창문으로 빨간 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적외선 조준경의 불빛이었습니다. 태성이 숨을 죽였습니다. 태성이 재빨리 등불을 껐습니다. 바닥에 누우세요. 소리 내지 마세요. 제가 시키는 대로만 하세요. 태성이 서윤을 바닥으로 눕혔습니다. 그의 눈빛이 순간 달라졌습니다. 5년 동안 봉인해둔 전투 본능이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정말 707 출신이군요. 서윤이 태성의 움직임을 보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그런 움직임은 특수부대 출신만 할 수 있어요. 숨 쉬는 법부터 다르네요. 오두막 주변에서 여러 명의 발걸음이 들렸습니다. 태성이 귀를 기울여 들어보니 최소 5명은 되는 것 같았습니다. 5, 아니 6일 수도 있겠군. 이제 정말 시작이군. 태성이 서랍에서 칼을 꺼내며 중얼거렸습니다.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야수가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도망치지 않는다. 새벽 첫빛이 오두막 창문으로 스며들었습니다. 태성이 부엌칼과 도끼를 양손에 꽉 쥐고 있었습니다. 밖에서 들리는 발걸음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태성이 낮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 시간에 오는 놈들 경찰은 아니야. 끝을 보자는 거군. 들어간다. 문 밖에서 누군가 외쳤습니다. 순간 5곳에서 동시에 문과 창문이 부서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킬러들이 일제히 침입했습니다. 흩어져. 안에 둘이야. 여자부터 찾아. 첫 번째 킬러가 정면 문으로 들어오는 순간 태성이 움직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번개처럼 빠른 칼날이 킬러의 목을 스쳤습니다. 컥! 으아! 킬러가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습니다. 뭐야, 벌써 한 놈 당했어. 조심해. 이 집 주인 위험해. 계단에서 내려오던 두 번째 킬러가 태성을 겨냥했습니다. 태성이 부엌칼을 던졌습니다. 칼이 정확히 킬러의 목에 박혔습니다. 피해. 아. 킬러가 목을 움켜쥐며 계단에서 굴러떨어졌습니다. 서윤이 바닥에 엎드린 채 숨을 죽였습니다. 태성의 움직임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마치 어둠 속의 야수 같았습니다. 서윤이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움직일 수 있나? 아니야, 이건 훈련이야. 이런 놈이 만만치 않군. 창문으로 들어오려던 세 번째 킬러가 외쳤습니다. 불 켜지 마. 어둠이 저놈 편이야. 태성이 오두막 구조를 완벽히 알고 있는 이점을 활용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킬러들을 하나씩 유인했습니다. 여기 있다? 아니야, 저쪽이야. 세 번째 킬러가 창문을 넘으려는 순간 태성이 미리 설치해둔 덫이 작동했습니다. 곰덫이 킬러의 다리를 물었습니다. 으악! 킬러가 처절한 비명을 질렀습니다. 다리가 젠장 빠지질 않아. 이 자식 덫까지 설치해뒀네. 남은 두 킬러가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습니다. 이상해. 이 집 그냥 오두막이 아니야. 군 출신이야. 확실해. 태성이 도끼를 높이 들고 네 번째 킬러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킬러가 총을 쏘려 했지만 태성이 더 빨랐습니다. 도끼가 킬러의 어깨를 내려쳤습니다. 크악! 킬러가 총을 떨어뜨리며 쓰러졌습니다. 태성이 숨을 고르며 낮게 말했습니다. 다음은 하나 남았군. 도망칠 생각은 하지 마라.
바닥에 쓰러진 킬러들이 신음하는 가운데 오두막 안에는 다시 짙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태성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라 진짜 시작이라는 것을. 마지막 킬러가 무전기를 꺼냈습니다. 본부, 상황 보고한다. 타겟 제거 실패. 이놈 보통이 아닙니다. 본부, 타겟 제거 실패. 놈이 보통이 아니야. 태성이 재빠르게 달려가 킬러를 제압하고 무전기를 빼앗았습니다. 이제 그만 떠들어. 소리 한 번만 더 내면 끝이야. 무전기에서 굵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실패라고? 박 부회장님께서 뭐라고 하실 줄 아나? 산 전체를 봉쇄해라. 헬기 띄워. 산에서 한 놈도 못 빠져나가게 해. 태성과 서윤이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박 부회장이라는 말에 서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진우가, 정말로. 서윤이 입술을 깨물며 중얼거렸습니다. 믿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지금은 여기서 벗어나는 게 먼저예요. 태성이 서윤을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지금은 감정 생각할 때가 아닙니다. 살아야 진실도 밝힐 수 있어요. 다리가 아픈데 걸을 수 있어요? 아프면 말하세요. 멈추지 않으면 됩니다. 해야죠. 다른 선택이 없잖아요. 서윤이 이를 악물고 대답했습니다. 태성이 쓰러진 킬러들의 장비를 뒤졌습니다. 군용 무기와 최신 통신 장비들이 나왔습니다. 이런 장비를 왜 민간인이 써? 이건 군에서나 쓰는 건데. 이 사람들 보통 조직폭력배가 아니군요. 태성이 장비들을 보며 혀를 찼습니다. 돈만으로는 못 구해. 줄이 있다는 얘기지. 그럼 뭐예요? 서윤이 불안한 눈으로 물었습니다. 전문 킬러들이에요. 그것도 군 출신인 것 같고. 그러니까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산을 통째로 막는 것도 그렇고. 서윤이 자신의 남편이 이런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믿었던 사람이 이 정도까지였을 줄은. 준비됐어요? 태성이 서윤에게 물었습니다. 힘들면 지금 말하세요. 하지만 멈출 수는 없어요. 서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요. 지금 안 가면 끝이에요. 태성이 서윤을 등에 업었습니다. 서윤이 태성의 어깨에 팔을 두르며 말했습니다. 무거우면 말해요. 괜히 무리하지 마요. 괜찮아요. 이 정도는. 전보다 더 무거운 것도 업어봤습니다. 태성이 오두막 뒤편으로 나갔습니다. 폭발 함정을 설치하고 길을 떠났습니다. 여긴 곧 흔적이 남을 겁니다. 시간은 많지 않아요. 산길을 내려가던 중 하늘에서 헬기 소음이 들렸습니다. 수색 헬기가 이들을 찾고 있었습니다. 왔군요. 생각보다 빠르네. 저기. 태성이 큰 바위 틈을 가리켰습니다. 두 사람이 바위 뒤에 숨었습니다. 고개 숙이세요. 몸을 최대한 붙여요. 헬기가 적외선 장비로 주변을 탐지하고 있었습니다. 빨간 빛이 바위 주변을 스쳤습니다. 숨도 크게 쉬지 마세요. 천천히. 아직은 못 봅니다. 헬기에서 4명의 킬러가 밧줄을 타고 내려왔습니다. 수색견 2마리도 함께였습니다. 개까지 데려왔어. 집요하네. 냄새 추적으로는 못 피해요. 태성이 계곡 쪽을 가리켰습니다. 물에 들어가야 해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차가울 텐데. 서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죽는 것보다는 낫죠. 지금 버텨야 합니다. 두 사람이 계곡물에 몸을 담갔습니다. 찬물이 온몸을 파고들었습니다. 숨 멈추지 마세요. 금방 적응됩니다. 이렇게 하면 냄새가 지워져요. 태성이 서윤에게 물에서 몸을 씻는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옷도 적셔야 해요. 머리까지요. 수색견들이 계곡 근처까지 와서 짖었습니다. 하지만 물냄새 때문에 더 이상 추적하지 못했습니다. 이쪽으로 갔나? 킬러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개들이 냄새를 못 맡네. 물에 들어간 모양이야. 젠장. 다 놓쳤네. 계곡 하류로 가봐. 킬러들이 다른 방향으로 이동했습니다. 태성과 서윤이 조심스럽게 물에서 나왔습니다. 이제야 숨 쉬겠네요. 당신 정말 대단해요. 서윤이 태성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침착하다니. 이런 상황이 처음이 아니라서요. 태성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계곡을 건너던 중 서윤이 발을 헛디뎠습니다. 미끄러운 바위에 발이 빠지면서 물에 빠질 뻔했습니다. 아! 태성이 재빨리 서윤의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서윤이 태성의 품에 안겼습니다. 괜찮아요? 다쳤어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잠시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고마워요. 서윤이 작게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조심해야 해요. 태성이 서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계곡을 따라 내려가던 중 서윤이 태성을 다시 봤습니다. 무전기 해독, 전술적 판단, 완벽한 전투 실력까지 이 남자가 단순한 은둔자가 아님을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당신 정말 특수부대 출신 맞죠? 서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런 것 같네요. 태성이 씩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멀리서 오두막이 폭발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성이 설치한 함정이 작동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는 없겠군요. 이제 시내로 가야 해요. 산에 있으면 계속 쫓길 겁니다. 서울로요? 서윤이 물었습니다. 네. 답을 찾으러 가야죠. 도망이 아니라 맞서야 할 때입니다. 두 사람이 산길을 따라 계속 걸었습니다.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서울 변두리에 도착한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태성이 청계천 다리 밑으로 서윤을 데리고 갔습니다. 여러 개의 천막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서윤이 주변을 둘러보며 낮게 말했습니다. 이런 곳에 사람이 이렇게 많이 사는 줄 몰랐어요. 서울 한복판인데도 사람 눈이 제일 덜 미치는 곳이죠. 그래서 정보도 빠릅니다. 2, 3촌. 태성이 가장 큰 천막 앞에서 소리쳤습니다. 3촌 나야. 태성이. 천막에서 60대 남자가 나왔습니다. 덥수룩한 수염에 해진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야, 태성아. 이게 얼마만이야? 2, 3촌이 태성을 보고 반가워했습니다. 살아는 있었구나. 소식이 없어 다 죽은 줄 알았지. 그 말부터 하지 마세요. 오늘은 부탁이 있어서 왔어요. 안녕하세요. 서윤이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아이고, 아가씨는 누구야? 얼굴이 많이 상했네. 2, 3촌이 서윤을 보더니 눈을 크게 뜨며 말했습니다. 이 여자 뉴스에서 봤는데. 대한그룹. 설마, 진짜 그 사람이야? 맞아요. 한서윤 회장이에요. 태성이 2, 3촌에게 상황을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지금은 죽은 사람 취급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데려온 거고요.
이삼촌이 혀를 차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세상 참 무섭게 돌아간다. 회장님이 이런 데까지 오게 만들다니. 박진우에 대해 아는 게 있나요? 태성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삼촌 귀에는 뭐가 좀 들어오지 않아요? 그 자식 말이지? 요즘 해외 출장이 엄청 많더라. 이삼촌이 턱을 긁으며 말했습니다. 며칠 있다가 또 나가고, 돈 냄새가 난다는 말도 있고, 그리고 대한그룹 내부에서 한서윤이랑 사이가 안 좋다는 소문도 돌고 있어. 부부 사이가 끝이란 말도 돌고, 회장님 밀어내려는 움직임도 있다더라. 서윤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남편에 대한 소문이 이미 밖에까지 퍼져 있다는 것이 충격이었습니다. 회사 안에서만 그런 줄 알았는데 밖에서는 이미 다 알고 있었군요. 다른 건 없어요? 태성이 한 발 더 다가서며 물었습니다. 작은 거라도 괜찮아요. 지금은 뭐든 단서가 필요합니다. 글쎄, 강남에 오피스텔 하나 얻었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강남? 집도 있으면서 왜? 어디요? 태성이 급하게 물었습니다. 정확히 어디인지 알아야 해요. 역삼동 쪽이야. 근데 왜 그래? 이삼촌이 태성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눈빛이 심상치 않은데 또 큰일 벌이는 거 아니지? 확인만 하고 옵니다. 위험한 짓은 안 해요. 태성이 이삼촌에게 고마워하며 자리를 떴습니다. 삼촌, 이 은혜 잊지 않을게요. 조만간 다시 올게요. 이삼촌이 두 사람의 뒷모습을 보며 말했습니다. 태성아, 이번엔 혼자 버티지 마라. 두 사람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역삼동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진실에 더 가까워지고 있음을 서윤은 느끼고 있었습니다. 역삼동 고급 오피스텔 앞에 도착한 태성과 서윤이 주변을 살폈습니다. 서윤이 건물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사람들 눈에는 그냥 평범한 오피스텔인데 이 안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니. 저기 보세요. 서윤이 주차장을 가리켰습니다. 박진우의 차가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저 차예요. 분명히 남편 차 맞아요. 정말 여기 있군요. 태성이 낮게 말하며 건물 전체를 훑어봤습니다. 차가 있다는 건 얼마 전까지 여기 있었다는 뜻이죠. 태성이 건물 구조를 파악했습니다. 출입구 하나, 비상계단 2개, 지하 주차장으로 바로 내려갈 수도 있고 들어가 보죠. 태성이 짧게 말했습니다. 위험하지 않을까요? 서윤이 불안한 눈으로 물었습니다. 만약 안에 사람이 있으면 다시 빠져나오기 힘들 수도 있어요. 지금 나가 있는 것 같은데요. 차가 식어 있어요. 막 떠난 건 아닙니다. 두 사람이 조심스럽게 건물에 들어갔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1205호가 박진우 명의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역시 여기군요. 이중으로 숨겨둔 집이네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에 올라갔습니다. 복도가 조용했습니다. 서윤이 주변을 살피며 속삭였습니다. 너무 조용한데요. 사람 기척이 하나도 없어요. 태성이 문을 따려고 했는데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이상하네. 잠가두지도 않았어. 급하게 나간 흔적이야. 안으로 들어가니 집이 완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누군가 급하게 정리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서랍도 다 비었고 옷도 거의 없어요. 늦었군요. 태성이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서윤이 바닥에 떨어진 종이 조각들을 주었습니다. 이게 뭔가요?
찢어놓고 간 것 같아요. 이걸 봐요. 서윤이 태성에게 종이를 건넸습니다. 태성이 종이 조각들을 맞춰보았습니다. 북한산 일대의 지도가 나타났습니다. 산 그림이네. 표시도 여러 개 있고 프로젝트 그림자라고 적혀 있네요. 태성이 종이를 가리켰습니다. 프로젝트 그림자? 서윤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림자라니. 사람 이름 같지는 않아요. 태성이 컴퓨터를 켰습니다. 대부분 파일이 삭제되어 있었지만 복구 프로그램을 돌렸습니다. 완전히 지운 건 아니야. 흔적은 남기 마련이지. 뭔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서윤이 숨을 죽이고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삭제된 녹음 파일 하나가 복구되었습니다. 태성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계획대로 진행하면 돼. 한서윤은 처리하고 서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저 사람 분명히 남편 목소리예요. 박진우의 목소리였습니다. 그 다음에 들린 목소리에 태성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부회장님. 그림자 부대가 확실히 해결하겠습니다. 태성의 손이 떨렸습니다. 태성이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왜 그래요? 서윤이 태성을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얼굴이 하얘졌어요. 무슨 문제 있어요? 이 목소리, 김철수 대령이에요. 태성이 힘겹게 말했습니다. 누구요? 서윤이 급히 물었습니다. 제 옛 상관이에요. 아버지처럼 따랐던 사람이에요. 태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5년 전 동료들이 죽은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날도 이 사람 지휘였어요. 설마 그때도. 태성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때 주차장에서 차 문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창문으로 내려다보니 김 대령이 보였습니다. 서윤이 숨을 삼켰습니다. 저 사람이에요? 김 대령이 건물을 올려다보더니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치 태성이 여기 있다는 걸 아는 것 같았습니다. 눈이 마주친 것 같아요. 알고 온 거예요. 발견됐어요. 태성이 서윤의 손을 잡고 달렸습니다. 지금 움직여야 해요. 망설일 시간 없어요. 복도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 명이 계단으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위에서도 오고 아래에서도 옵니다. 비상계단으로. 두 사람이 비상계단으로 뛰었습니다. 하지만 아래층에서도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막혔어요. 아래도 있어요. 완전히 포위당했네요. 태성이 과거의 기억 때문에 숨이 막혔습니다. 김 대령의 배신이 확실해지면서 트라우마가 되살아났습니다. 또 그날처럼 여기서 끝나는 건가? 진정해요. 서윤이 태성의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지금 무너지면 안 돼요. 당신까지 쓰러지면 다 끝이에요. 지금은 나갈 방법을 찾아야 해요. 서윤의 말에 태성이 정신을 차렸습니다. 맞아요. 지금은 과거가 아니라 지금이에요. 지하 주차장으로 가요. 태성이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두 사람이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주차장에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김 대령의 부하들이었습니다. 여기도 있군요. 정말 끝까지 쫓아오네. 이쪽으로. 서윤이 다른 쪽 출구를 찾았습니다. 저쪽? 아직 막히지 않았어요. 두 사람은 마지막 출구를 향해 전력을 다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선택이 살 길이 될지 함정이 될지는
아직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추격이 시작되었습니다. 부하들이 총을 쏘기 시작했습니다. 쏜다. 피해. 아. 서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괜찮아요? 어디 맞았어요? 태성의 차에 도착했을 때 서윤이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잠깐만요. 이게 뭐죠? 이거. 서윤이 수류탄을 들고 있었습니다. 태성이 군 시절에 차에 보관해둔 것이었습니다. 이런 걸 왜 차에? 아니, 지금은 따질 때가 아니지. 어떻게 쓰는 거죠?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핀을 뽑고 던지면 돼요. 4초 후에 터져요. 태성이 빠르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겁내지 말고. 던지고 바로 엎드려요. 서윤이 떨리는 손으로 핀을 뽑았습니다. 손에 힘줘요. 지금이에요. 하나, 둘, 셋. 서윤이 추격 차량 쪽으로 수류탄을 던졌습니다. 던졌어요. 엎드려요. 태성이 서윤을 바닥에 눕혔습니다. 머리 숙여요. 절대 고개 들지 마요. 쾅! 폭발 소리와 함께 추격 차량이 뒤집혔습니다. 연기가 주차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됐어요. 막혔어요. 지금이야. 태성이 소리쳤습니다. 타요. 지금 안 가면 끝이에요. 두 사람이 차에 뛰어들어 주차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뒤에 봐요. 더우나? 연기 때문에 못 쫓아와요. 지하철역으로 가요. 태성이 핸들을 돌렸습니다. 차 버려야 합니다. 도로에선 바로 잡혀요. 지하철역에 도착한 후 두 사람이 차를 버리고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여기까지 오면 잠깐은 안전해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신용카드 쓰면 안 돼요. 태성이 낮게 말했습니다. 기록 남아요. 다 현금으로 해야 해요. 알아요. 서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윤이 현금으로 표를 샀습니다. 이런 날이 올 줄은. 회장 카드가 아니라 현금이라니. 전철 안에서 서윤이 태성을 바라봤습니다. 태성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숨이 너무 가빠 보여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서윤이 다시 물었습니다. 김 대령이 배신자라는 게 믿기지 않아요. 태성이 낮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내 인생 전부였어요. 태성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믿고 따르던 사람이에요. 명령이라면 의심도 안 했죠. 그 사람 때문에 동료들이. 태성의 말이 끊겼습니다. 그날 이후 난 도망친 거였어요. 이제 확실해졌잖아요. 복수할 수 있어요. 서윤이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말했습니다. 진실을 밝히는 거예요. 그게 복수죠. 서윤이 태성의 손을 잡았습니다. 혼자 하지 말아요. 이제는 나도 있어요. 우리가 함께해요. 태성이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달동네 폐가옥에 도착했을 때 태성이 쓰러졌습니다. 과거의 충격과 현재의 절망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태성 씨, 정신 차려요. 태성 씨, 서윤이 태성을 부축했습니다. 태성의 이마에 열이 났습니다. 열이 너무 높아요. 이러다 쓰러지겠어요. 조금만, 잠깐만 쉬면. 긴 하루가 끝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서윤이 젖은 수건으로 태성의 이마를 닦았습니다. 태성이 고열에 시달리며 침대에서 뒤척였습니다. 이마가 너무 뜨거워요. 조금만 참아요. 물을 줘.
태성이 헛소리를 했습니다. 금방 가져올게요. 조금만 기다려요. 서윤이 근처 편의점에서 해열제와 죽을 사왔습니다. 재벌 회장이 직접 아픈 사람을 간병하는 일은 처음이었습니다. 약도 사고, 죽도 사오고, 이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서윤이 어색한 손놀림으로 수건을 적셨습니다. 하지만 정성만큼은 진심이었습니다. 누군가 이렇게 해준 적이 없어서 그래도 그냥 둘 수는 없잖아요. 밤이 깊어갈수록 태성의 상태가 심해졌습니다. 제발 조금만 내려가라. 죽어. 모두 죽었어. 미안해. 태성이 잠꼬대를 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왜 이런 말을? 김민수야. 박상철아. 미안해. 동료들의 이름을 부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름을 부르네요. 그 사람들 소중한 사람이었나 봐요. 서윤이 태성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여기 있어요. 혼자가 아니에요. 괜찮아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서윤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습니다. 서윤이 밤새 태성 곁을 지켰습니다. 한 번도 잠들지 않았습니다. 눈만 붙이면 혹시 무슨 일 생길까봐. 새벽이 되자 태성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여기가. 태성이 힘겹게 말했습니다. 깨어났네요. 서윤이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생겨 있었습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아침까지 못 넘길까봐 걱정했어요. 밤새 안 주무셨어요? 태성이 서윤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당신이 많이 아팠어요. 서윤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눈을 감을 수가 없었어요. 계속 열이 오르니까. 태성이 서윤의 손을 봤습니다. 거칠어진 손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손이 많이 상했네요. 이런 일 해보신 적 없죠? 태성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처음이에요. 다른 사람을 돌보는 건. 서윤이 작게 웃었습니다. 늘 돌봄을 받는 쪽이었거든요. 서윤이 물 한 컵을 가져왔습니다. 천천히 마셔요. 급하면 안 돼요. 목부터 적셔요. 태성이 물을 마시며 서윤을 바라봤습니다.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한 따뜻함이었습니다. 이상하네요. 이렇게 편안한 느낌은 처음이에요. 왜 이렇게까지 해주세요? 태성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절 구해줬잖아요. 서윤이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그 이유면 충분해요. 제 이야기 좀 들어볼래요? 서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태성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말해보세요. 저는 원래 가진 게 없었어요. 고아원에서 자랐거든요. 서윤의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의지할 사람이 없었어요. 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저보다 3살 어렸어요. 저희는 서로가 전부였어요. 밥도 같이 먹고 서로 손잡고 잤어요. 동생분은 지금? 태성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5년 전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서윤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무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 이후로 정말 혼자가 됐어요. 회사 사람들은 많지만 진짜 가족은 없어요. 태성이 서윤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도 동료들을 잃은 아픔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강해진 척 하셨군요. 저도 비슷해요. 태성이 입을 열었습니다.
혼자가 되는 건 한순간이더군요. 5년 전에 팀원들을 모두 잃었어요. 저 혼자만 살아남았죠. 어떻게 된 거예요? 서윤이 숨을 죽이고 물었습니다. 북한 땅굴 폭파 작전이었어요. 하지만 정보가 새어나갔어요. 우리가 도착했을 때 이미 매복이 있었죠. 태성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그날만 생각하면 숨이 막혀요. 저만 살아서 돌아왔어요. 동료들은 모두 태성의 말이 끊겼습니다. 그래서 산에서 혼자 지내시는 거군요. 서윤이 이해했다는 듯 말했습니다. 사람들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누가 배신자인지도 모르고. 서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래요. 그래서 더 외로웠어요. 서윤이 라면을 끓였습니다. 재벌 회장이 직접 끓인 라면이었습니다. 물은 이만큼. 스프는 다 넣어야 하나? 맛있어요? 서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태성이 라면을 한 젓가락 집어 먹었습니다. 처음 먹어보는 맛이에요. 태성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라면을 처음 드세요? 서윤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이렇게 정성스럽게 끓인 라면은 처음이에요. 태성이 작게 웃었습니다. 이상하게 집밥 같네요. 두 사람 사이에 조용하지만 따뜻한 공기가 천천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라면을 나눠 먹었습니다. 작은 방에서 먹는 라면이 어떤 고급 요리보다 맛있었습니다. 이상하네요. 이렇게 편한 식사는 정말 오랜만이에요. 배고플 때 먹는 게 제일 맛있죠. 게다가 혼자가 아니니까요. 참, 당신께 말씀드릴 게 있어요. 서윤이라면 그릇을 내려놓았습니다. 조금 망설여졌는데 이제는 말해야 할 것 같아요. 뭔데요? 태성이 젓가락을 내려놓고 서윤을 바라봤습니다. 저에게 딸이 하나 있어요. 태성의 눈이 커졌습니다. 딸이요? 결혼하신 줄 알았는데 결혼하신 거 아니에요? 입양했어요. 민지라는 아이인데 올해 6살이에요. 서윤의 얼굴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웃을 때 보조개가 있어요. 그 웃음 하나로 하루가 다 괜찮아져요. 고아원에서 데려온 거예요. 저처럼 부모 없이 자라는 아이에게 따뜻한 가정을 만들어주고 싶었어요. 혼자 자라는 게 얼마나 외로운지 아니까. 그 아이만큼은 그러지 않았으면 했어요. 어디 있어요, 지금? 태성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믿을 만한 사람 집에 맡겨뒀어요. 세상에 공개하지 않았거든요. 아직 아무도 몰라요. 기자도 회사 사람도. 왜요? 위험하니까요. 적들이 그 아이를 노릴 수도 있잖아요. 서윤의 목소리가 단단해졌습니다. 그 아이한테까지 손떼게 둘 수는 없어요. 태성이 서윤의 모성애를 느꼈습니다. 이 여자도 지킬 가족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강해 보이셨군요. 그 아이가 제가 살아야 할 이유예요. 서윤이 태성을 바라봤습니다. 민지를 생각하면 무슨 일이 있어도 포기할 수가 없어요. 당신도 새로운 이유를 찾으세요. 서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새로운 이유? 태성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과거의 죄책감에서 벗어나세요. 지금 여기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미 충분히 벌 받았어요. 이제는 살아야죠. 태성이 서윤의 말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 말, 쉽지는 않지만 함께해요. 서윤이 태성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혼자서는 힘들잖아요. 둘이면 할 수 있어요.
박진우와 김대령을 막아요. 복수가 아니라 정의를 위해서요. 정의요? 태성이 되물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은 나라를 위험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막아야 해요. 민지 같은 아이들이 다시 그런 세상에서 살게 할 수는 없어요. 태성이 서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엔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제가 전술과 전투를, 당신이 정보와 자금을 담당하면 어떨까요? 태성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서로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죠. 좋은 생각이에요. 서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혼자였다면 못했을 일이에요. 두 사람이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김대령의 그림자 부대를 무력화하고 박진우의 음모를 폭로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요. 그쪽도 분명 움직일 겁니다. 김대령이 자주 가는 곳을 알아야겠어요. 태성이 과거를 되짚어 봤습니다. 그 사람은 늘 같은 곳에서 움직였어요. 군부대 근처에 비밀 시설이 하나 있어요. 거기서 회의를 자주 했거든요. 지도에도 잘 안 나오는 곳입니다. 그럼 거기에 증거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서윤의 눈이 빛났습니다. 내일 정찰해보죠. 태성이 짧게 말했습니다. 위험하지만 피할 수는 없어요. 그날 저녁 두 사람이 다락방 창문으로 하늘을 봤습니다. 별들이 총총히 떠 있었습니다. 별이 참 많네요. 서윤이 중얼거렸습니다. 도시에서는 별을 보기 힘든데 늘 불빛만 보다가 이런 하늘은 처음이에요. 산에서는 매일 봐요. 태성이 서윤 옆에 앉았습니다. 그래서 밤이 무섭지 않죠? 무서웠어요? 태성이 물었습니다. 뭐가요? 수류탄 던질 때요. 죽을 만큼 무서웠어요. 하지만 해야 했어요. 서윤이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손이 떨려요. 이상해요. 저도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위험한 상황에서는 누구나 강해져요. 태성이 담담히 말했습니다. 지켜야 할 게 있으면 사람은 달라져요. 당신 덕분인 것 같아요. 서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두 사람의 어깨가 살짝 닿았습니다. 그 순간 묘한 기류가 흘렀습니다. 내일부터는 진짜 위험할 거예요. 태성이 하늘을 보며 말했습니다. 오늘 밤이 마지막으로 평온할지도 몰라요. 각오는 됐어요. 서윤이 결연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도망치지 않을게요. 함께 끝까지 가요. 달빛이 두 사람을 비췄습니다. 새로운 동반자가 된 이들의 여정이 곧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태성이 망원경으로 군부대 근처 비밀시설을 관찰했습니다. 3일 동안 김대령의 동선을 파악한 결과였습니다. 사람 움직임이 일정해요. 이런 곳은 습관이 가장 큰 약점이죠. 매일 밤 9시에 들어가네요. 태성이 서윤에게 속삭였습니다. 비 오는 날도 똑같았어요. 한 번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경비는 어때요? 서윤이 숨을 죽이고 물었습니다. 생각보다 허술해요. 자신들의 은신처라고 방심하고 있는 것 같아요. 태성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겉으로는 삼엄해 보여도 안에서는 긴장이 풀려 있어요. 태성이 시설 지도를 그렸습니다. 여기 담장, 여기 사각지대, 이 길로 들어가면 카메라가 안 잡혀요. 여기 2층에 회의실이 있어요. 거기에 증거가 있을 거예요. 태성이 연필로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회의 끝나고 바로 정리하지 않는 버릇이 있어요.
기록이 남을 가능성이 큽니다. 언제 들어갈 거예요? 서윤의 목소리가 단단해졌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어요. 오늘 밤이요. 태성이 망설임 없이 말했습니다. 김대령이 가장 방심하는 날입니다. 태성이 장비를 점검했습니다. 로프, 야간 투시경, 소형 카메라 등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녹화용. 이건 소리까지 다 잡혀요. 건드리기만 해도 증거가 됩니다. 서윤이 장비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정말 다시 군으로 돌아간 것 같네요. 아니요. 이번엔 명령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밤 10시 태성이 시설에 잠입했습니다. 담장을 넘어 건물 뒤편으로 이동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소리 하나도 조심해야 해요. 여기선 운이 없습니다. 비상계단을 통해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가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한데요. 서윤이 속삭였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해요. 사람이 없다는 건 곧 나타난다는 뜻이기도 하니까. 태성은 잠시 숨을 고르고 회의실 문을 바라봤습니다. 이 문 하나 너머에 모든 진실이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두 사람 모두 느끼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책상 위에 서류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있다. 치우지도 않았네. 프로젝트 그림자 계획서. 태성이 서류를 훑어봤습니다. 군사 기밀 유출과 무기 거래 내용이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건 선 넘었어. 이 정도면 나라를 팔아먹은 거야. 컴퓨터를 켜니 파일들이 가득했습니다. 김 대령과 박진우의 통화 녹음 파일도 있었습니다. 녹음까지 남겨뒀다고? 자만이 부른 실수네. 이걸로 충분해. 태성이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도망칠 필요 없어. 이건 진실이니까. 태성이 USB의 파일들을 복사했습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안 돼. 전부 가져간다. 그때 복도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소리야. 가깝다. 누가 와? 복도 끝에서 거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태성이 재빨리 창문으로 빠져나갔습니다. 로프를 타고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지금이야. 망설이면 끝이야. 거기서 경비원이 태성을 발견했습니다. 침입자다. 잡아. 태성이 담장을 넘어 달렸습니다. 뒤에서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삐삐. 경보 울렸다. 문 막아. 태성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손에는 USB가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이건 반드시 세상에 나가야 해. 한편 박진우는 대한그룹 본사에서 장례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서윤의 영정사진 앞에 꽃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사진은 이걸로 하죠. 너무 강해 보이지 않게. 부회장님,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비서가 박진우에게 보고했습니다. 언론도 다 연락해놨습니다. 내일 아침 생중계 요청도 들어왔습니다. 좋아.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나는군. 박진우가 서윤의 사진을 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방해물은 없어. 내 차례야. 드디어 내 것이 되는군. 그는 사진을 잠시 바라보다가 아무렇지 않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다음 날 오전 장례식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언론진도 빼곡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대한그룹 회장 장례식입니다. 앞으로 질서 유지 부탁드립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잠시 묵념하겠습니다.
사회자의 말에 모든 사람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만 조용히 울렸습니다. 박진우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표정 관리 잘해. 여기선 한치의 실수도 없어. 사랑하는 아내를 잃은 슬픔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박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완벽한 연기였습니다. 매일 아침 그녀의 목소리를 듣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그 목소리를 들을 수 없다는 게, 하지만 아내의 유지를 받들어 대한그룹을 더욱 발전시키겠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역시 부회장님이야. 든든하네. 그 순간 누군가 이 장례식이 가장 큰 무대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아직 아무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12시 주주총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박진우가 회장 취임사를 준비했습니다. 태성은 건물관리원 복장으로 변장하고 건물에 들어왔습니다. 서윤은 지하 주차장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USB 꽂았어요? 태성이 무전기로 서윤에게 말했습니다. 네, 회장실 컴퓨터에 연결했어요. 서윤이 대답했습니다. 주주총회장에서 박진우가 일어섰습니다. 이제 신임 회장으로서 첫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바로 그때 총회장 문이 열렸습니다. 모든 사람이 입구를 바라봤습니다. 한서윤이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고 머리를 단정히 올린 모습이었습니다. 뭐야? 한서윤 아닌가? 죽었다고 했는데? 참석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박진우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마이크를 잡은 손이 떨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윤이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저는 살아있습니다. 서윤이 단상으로 걸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누군가 저를 죽이려고 했거든요. 서윤아, 정말 살아있었구나. 박진우가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어디 있었어? 걱정이 얼마나 됐는지 아냐? 걱정이요? 서윤이 박진우를 노려봤습니다. 당신이 보낸 킬러들 때문에 죽을 뻔했는데요. 뭔 소리야? 킬러라니. 모르시겠어요? 서윤이 태성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계획대로 진행하면 돼. 한서윤은 처리하고 박진우의 목소리가 총회장에 울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림자 부대가 확실히 해결하겠습니다. 김대령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이건 조작이야. 박진우가 소리쳤습니다. 조작이라고요? 서윤이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그럼 이것도 조작인가요? 당신이 군 기밀을 팔아넘긴 증거예요. 그런 건 모르겠어. 해외 계좌는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서윤이 계좌 내역을 공개했습니다. 스위스 계좌로 들어간 100억 원. 무기거래 대금이죠. 참석자들이 경악했습니다. 이건 국가기밀 누설이잖아. 한주주가 소리쳤습니다. 그때 총회장 문이 열리고 경찰 특공대가 들어왔습니다. 박진우 씨,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합니다. 안 돼. 이건 함정이야. 박진우가 발악했습니다. 당신에게는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습니다. 경찰이 박진우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서윤이 박진우 앞에 섰습니다. 이혼 서류예요. 서윤이 서류를 박진우 앞에 내밀었습니다. 사인하세요. 서윤아, 제발. 사인하라고 했어요. 서윤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습니다. 박진우가 떨리는 손으로 서명했습니다.
이제 남남이군요. 서윤이 서류를 접어서 가방에 넣었습니다. 총회장의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모든 사람이 일어서서 박수를 쳤습니다. 한서윤, 한서윤, 구호가 울려 퍼졌습니다. 서윤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대한그룹은 다시 투명하고 정직하게 운영하겠습니다. 박수가 더욱 커졌습니다. 태성이 멀리서 서윤을 바라봤습니다. 당당한 그녀의 모습이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한편 김대령은 체포 소식을 듣고 사무실에서 독극물을 꺼냈습니다. 이렇게 끝날 순 없어. 김대령이 독극물을 입에 넣었습니다. 30분 후 김대령이 시체로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부하들은 아직 붙잡히지 않았습니다. 서윤이 총회장을 나서며 태성을 찾았습니다. 고마워요. 저야말로요. 당신이 정말 대단해요. 이제 끝났나요? 아직 아니에요. 김대령의 부하들이 남아 있어요. 그럼 계속 위험하다는 거네요. 하지만 가장 큰 위험은 넘겼어요. 두 사람이 손을 잡았습니다. 긴 하루가 끝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평화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서윤이 민지의 손을 잡고 롯데월드에 입장했습니다. 태성도 함께였습니다. 엄마, 회전목마 타고 싶어? 민지가 서윤의 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민지가 타고 싶은 거 다 타자. 서윤의 얼굴이 환했습니다. 대한그룹은 투명 경영으로 업계 1위 자리를 더욱 공고히 했습니다. 태성은 그룹의 보안 컨설턴트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아빠도 같이 타요. 민지가 태성을 아빠라고 부르는데 익숙해졌습니다. 알겠어, 공주님. 태성이 민지를 안고 회전목마에 올라탔습니다. 서윤이 벤치에 앉아서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으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음료수 사올게요. 태성이 서윤에게 말했습니다. 네, 민지는 딸기 우유요. 서윤이 대답했습니다. 태성이 매점으로 걸어갔습니다. 회전목마가 멈추자 민지가 내려왔습니다. 엄마, 재밌었어. 그래, 우리 민지가 제일 예쁘게 탔네. 서윤이 민지를 안아주었습니다. 화장실 가고 싶어? 엄마가 같이 갈게. 서윤이 민지와 함께 화장실로 갔습니다. 잠시 후 서윤이 화장실에서 나왔습니다. 민지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민지야? 민지야. 서윤이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회전목마 근처에 유모차가 하나 있었습니다. 민지의 신발 한 짝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서윤이 신발을 집어들었습니다. 유모차 안에 쪽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림자는 사라지지 않는다. 서윤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민지야, 민지야. 서윤이 미친 듯이 소리쳤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서윤을 쳐다봤습니다. 민지라는 아이 못 보셨어요? 6살 여자예요. 서윤이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니요, 못 봤는데요. 저기 경비실에 신고해 보세요. 태성이 음료수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민지가 없어졌어요. 서윤이 태성의 팔을 붙잡고 울었습니다. 진정해요. 차근차근 찾아봐요. 태성이 주변을 살펴봤습니다. 신발과 쪽지를 확인했습니다. 김대령의 잔당들이군요. 태성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보안실로 가요.
두 사람이 보안실로 뛰어갔습니다. CCTV 좀 확인해 주세요. 서윤이 보안 직원에게 간청했습니다. 언제쯤 일인가요? 10분 전쯤이요. CCTV 화면에 민지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놀이기구 관리원 복장을 한 3명의 남자가 민지에게 접근했습니다. 아이가 엄마를 찾는다고 따라오라고 하네요. 보안 직원이 설명했습니다. 화면에서 민지가 남자들을 따라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저 차 번호 확인할 수 있어요? 태성이 화면을 자세히 봤습니다. 응급 차량으로 위장했네요. 전문가들이에요. 태성이 남자들의 움직임을 분석했습니다. 군인 출신의 움직임이었습니다. 즉시 경찰에 신고해 주세요. 서윤이 보안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네, 바로 하겠습니다. 태성이 서윤을 데리고 보안실을 나왔습니다. 우리도 추적해야 해요. 어떻게요? 제 군 시절 동료들한테 연락해 볼게요. 태성이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어딘가에서 민지가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민지가 어두운 방에 갇혀 있었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남자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준비됐나? 네, 보스님. 그럼 전화해라. 서윤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한서윤이지? 낯선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누구세요? 내 딸을 데리고 있다. 서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민지가 어디 있어요? 72시간 안에 현금 100억을 준비해라. 100억? 그리고 경찰이나 언론에 알리면 아이가 다친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서윤이 주저앉았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태성이 서윤을 부축했습니다. 100억? 72시간 안에. 돈은 문제 없어요. 민지를 찾는 게 우선이에요. 경찰한테 알리면 안 된대요. 일단 집으로 가요. 두 사람이 차에 올랐습니다. 가는 길에 태성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형님, 저 태성이에요. 오, 태성아. 오랜만이다. 급한 부탁이 있어요. 태성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김대령 잔당들이라고? 그 자식들 아직도 살아있었나? 도와주실 수 있어요? 당연하지. 위치 추적해 볼게. 고마워요, 형님. 서윤이 태성을 바라봤습니다. 희망이 있어요? 반드시 찾을 거예요. 태성이 서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지는 우리 딸이잖아요. 서윤이 태성의 말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네. 포기하지 말아요. 하지만 두 사람 모두 불안했습니다. 김대령의 잔당들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민지야, 조금만 기다려. 서윤이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엄마가 반드시 구해줄게. 밤이 깊어갔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하루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72시간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윤이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대한그룹 임원들이 회의실에 모였습니다. 개인 자산 100억을 현금화하겠습니다. 서윤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갑자기 왜 그런 거액을? 상무가 당황스러워했습니다. 개인적인 급한 일이 있어서요. 하지만 절차가 최대한 빨리 해주세요. 서윤이 회의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태성이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언론에 공개할 거예요. 위험하다고 했잖아요. 조용히 하면 민지를 못 찾아요. 전 국민이 도와야 해요. 서윤이 기자회견장으로 향했습니다.
오후 1시 기자회견이 시작되었습니다. 제 딸 민지가 납치됐습니다.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범인은 72시간 안에 현금 100억을 요구했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는 현상금 100억을 내걸겠습니다. 현상금이요? 한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네, 민지를 무사히 찾아주시는 분께 드리겠습니다. 경찰 수사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경찰과도 협조하고 있습니다. 서윤이 기자회견을 마쳤습니다. 뉴스가 나가자마자 시민들의 제보가 쇄도했습니다. 대한그룹 상황실에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영등포에서 아이 울음소리 들었다고 해요. 강서구 폐공장에서 수상한 사람들 봤다고 합니다. 직원들이 제보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태성이 옛 동료 정보원과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폐공장 쪽이 수상해. 왜요? 김 대령이 예전에 그쪽 공장을 아지트로 썼거든. 주소 알려주세요. 태성이 메모를 했습니다. 혼자 가면 안 돼. 위험해. 민지를 구해야 해요. 알겠어. 조심해라. 태성이 서윤에게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폐공장을 찾았어요. 같이 갈게요. 안 돼요. 너무 위험해요. 제 딸이에요. 그래서 더 위험해요. 여기서 기다려요. 태성이 무기를 준비했습니다. 더 이상 누구도 다치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폐공장에 도착한 태성이 주변을 정찰했습니다. 건물 곳곳에 감시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역시 전문가들이군. 태성이 적외선 고글을 끼고 건물 구조를 파악했습니다. 2층 사무실에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아이 울음소리도 들려왔습니다. 민지야. 태성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환풍구를 통해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첫 번째 경비원이 복도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태성이 조용히 뒤로 접근했습니다. 목을 조른 경비원이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던 중 두 번째 경비원을 만났습니다. 누구야? 경비원이 총을 뽑으려 했지만 태성이 더 빨랐습니다. 주먹 한 방에 경비원이 쓰러졌습니다. 2층 사무실 앞에 도착했습니다. 안에서 민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무서워. 민지야, 아빠가 왔어. 태성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민지가 의자에 묶여 있었습니다. 아빠. 민지가 태성을 보고 울었습니다. 괜찮아. 이제 집에 가자. 태성이 민지의 밧줄을 풀었습니다. 그때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4명의 무장한 남자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만 거기서. 우두머리가 총을 겨누었습니다. 민지는 보내주고 나와 해결해. 태성이 민지를 뒤로 숨겼습니다. 김 대령님의 복수를 하러 왔다. 김 대령은 자신이 선택한 길이야. 태성이 무장한 남자들을 노려봤습니다. 말이 많군. 첫 번째 남자가 총을 쏘려 했습니다. 태성이 재빨리 피하며 남자의 손목을 쳐서 총을 떨어뜨렸습니다. 치열한 격투가 시작되었습니다. 태성 혼자서 4명을 상대했습니다. 민지야, 저쪽 구석에서 숨어 있어. 태성이 민지에게 소리쳤습니다. 두 번째 남자가 칼을 뽑았습니다. 태성이 의자를 던져 칼을 막았습니다. 세 번째 남자가 뒤에서 공격했지만 태성이 뒤돌아차기로 제압했습니다. 우두머리가 폭탄 기폭 장치를 꺼냈습니다. 다 같이 죽자. 미친 자식. 태성이 달려들어 우두머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기폭 장치를 놓고 치열하게 몸싸움했습니다. 아! 우두머리가 태성의 무릎차기에 쓰러졌습니다. 태성이 폭탄 기폭 장치를 안전하게 해제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야. 태성이 민지를 안았습니다. 무서웠지? 응. 하지만 아빠가 올 줄 알았어.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여기요. 태성이 창문으로 손을 흔들었습니다. 경찰들이 건물로 들어와 범인들을 체포했습니다. 모두 현행범으로 체포한다. 아이는 괜찮나요? 경찰관이 민지를 확인했습니다. 네, 다행히 다친 곳은 없어요. 공장 밖에서 서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결국 참을 수 없어서 따라온 것이었습니다. 민지야. 서윤이 달려와 민지를 안았습니다. 엄마. 민지가 서윤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무서웠지? 엄마가 미안해. 괜찮아요. 아빠가 구해줬어요. 민지가 태성을 바라봤습니다. 아빠 진짜 멋있어요. 서윤이 태성을 바라봤습니다. 고마움과 사랑이 섞인 눈빛이었습니다. 고마워요. 당연한 거예요. 태성이 서윤과 민지를 끌어안았습니다. 언론들이 몰려와 카메라를 돌렸습니다. 한서윤 회장님, 소감 한 말씀.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서윤이 카메라를 향해 말했습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었어요. 모든 분들이 도와주신 덕분입니다. 경찰서장이 발표했습니다. 그림자 부대 잔당들을 모두 검거했습니다. 이제 관련 위협은 완전히 제거되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세 가족이 함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긴 악몽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6개월 후 대한그룹 이사회실에서 중요한 회의가 열렸습니다. 서윤이 이사들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일선 경영에서 물러나려고 합니다. 이사들이 술렁거렸습니다. 회장님, 갑작스럽게 왜 그런 결정을? 상무이사가 당황스러워했습니다. 가족과 함께 보내고 싶은 시간이 더 소중해졌어요. 서윤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사회 의장직만 유지하고 실무는 전문 경영인께 맡기겠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이 없으면 제가 추천하는 분이 계세요. 충분히 능력 있는 분이에요. 서윤이 후임자 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신중하게 검토해 보시고 다음 주에 최종 결정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서윤이 회장실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으로 한강이 보였습니다. 펜트하우스에서 이삿짐을 정리하는 서윤의 모습이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명품 옷들과 액세서리들을 박스에 담았습니다. 이제 필요 없겠네. 서윤이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한편 태성은 지리산 그 동굴을 다시 찾았습니다. 1년 전 서윤을 처음 만났던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동굴 안쪽에 작은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전사한 동료들의 사진을 놓았습니다. 김민수야, 박상철아. 태성이 동료들 이름을 하나씩 불렀습니다. 이제 정말 평안히 쉬어라. 태성이 깊이 절했습니다. 너희들이 지키려던 나라가 안전해졌다. 5년간 짓눌렀던 죄책감이 서서히 사라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고마웠어, 친구들아. 태성이 마지막 인사를 건네고 동굴을 나왔습니다. 산속 새집에서는 민지가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아빠, 나비 잡았어. 민지가 태성에게 달려왔습니다. 우와, 우리 민지가 나비를 잡았네. 태성이 민지를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그런데 나비도 자유롭게 날아다니고 싶을걸. 그럼 놓아줄게. 민지가 나비를 하늘로 날려보냈습니다. 서윤이 마당에서 텃밭을 가꾸고 있었습니다. 상추와 토마토를 직접 기르고 있었습니다. 힘들지 않아요? 태성이 서윤에게 물었습니다. 전혀요. 이게 훨씬 재밌어요. 서윤의 손에 흙이 묻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비서가 모든 걸 해줬는데 이제는 제가 직접 해요. 어때요? 훨씬 보람 있어요. 서윤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태성은 마을 사람들과 함께 산림보호 활동을 했습니다. 불법 쓰레기 투기를 막고 등산로를 정비했습니다. 태성 씨 덕분에 우리 마을이 깨끗해졌어요. 이장님이 고마워했습니다. 저야말로 마을 분들 덕분에 새로운 삶을 얻었어요. 태성이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서윤은 주말마다 마을 아이들을 위한 공부방을 운영했습니다. 서울 가서 대학교 갈 거야. 한 아이가 말했습니다. 그래, 열심히 공부하면 꿈을 이룰 수 있어. 서윤이 아이들을 격려했습니다. 우리도 회장님처럼 성공할 수 있을까요? 성공이 뭔지 아니? 서윤이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돈 많이 버는 거? 아니야.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게 진짜 성공이야.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느 여름 저녁, 세 가족이 마당에서 바비큐 파티를 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함께 참석했습니다. 건배. 모든 사람이 잔을 들었습니다. 이삼촌도 깔끔하게 차려입고 참석했습니다. 태성아, 정말 좋은 선택했다. 고마워요, 삼촌. 태성의 옛 동료들도 왔습니다. 형님 덕분에 우리도 새로운 인생 찾았어요. 서로 도우며 사는 거지. 민지가 반딧불이를 쫓아 뛰어다녔습니다. 엄마, 아빠, 반딧불이 예뻐요. 그래, 우리 민지가 더 예뻐. 서윤이 민지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태성이 서윤 옆에 앉았습니다. 후회 안 해요? 뭐려? 이 모든 걸 버리고 여기 온 거요. 버린 게 아니라 찾은 거죠. 서윤이 태성의 손을 잡았습니다. 진짜 소중한 걸 찾았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태성이 서윤을 바라봤습니다. 당신을 만나서 진짜 사람답게 살게 됐어요. 민지가 두 사람에게 뛰어왔습니다. 엄마, 아빠, 같이 별 보자. 세 사람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지리산의 별들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와, 별이 이렇게 많았구나. 민지가 감탄했습니다. 도시에서는 볼 수 없는 풍경이지? 응, 우리 집이 제일 좋아. 마을 사람들도 함께 별을 바라봤습니다. 평화로운 시간이 흘렀습니다. 태성이 카메라를 향해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은 표정이었습니다. 진정한 구원은 누군가를 구하는 게 아니라 태성이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함께 새로운 삶을 만들어가는 거군요. 서윤이 민지를 무릎에 앉히고 미래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민지야, 내년에는 어디 가고 싶어? 바닷가. 그래, 바닷가 여행 가자.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산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화면이 서서히 지리산의 아름다운 밤하늘로 전환되었습니다. 별들이 쏟아지는 하늘 아래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은 가족의 이야기가 끝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가졌지만 진짜 소중한 것을 몰랐던 재벌 회장과 모든 것을 잃고 절망에 빠져있던 전직 특수요원이 서로를 구원하며 찾은 새로운 삶. 그들의 이야기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강태성과 한서윤, 그리고 민지의 이야기가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모든 것을 가졌지만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몰랐던 재벌 회장과 모든 것을 잃고 절망에 빠져 있던 전직 특수요원이 서로를 구원하며 찾아낸 새로운 삶의 의미. 때로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들이 가장 가까운 곳에 있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이야기였습니다. 권력과 복수보다는 사랑과 가족을, 화려한 도시보다는 평범하지만 따뜻한 일상을 선택한 그들의 모습에서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지리산의 별빛 아래에서 웃고 있는 세 가족의 모습처럼 우리 모두도 각자의 자리에서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만들어가길 바랍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